바쁘신가요? 글쎄요, 저도 제가 가뿐지 몰랐는데 가쁘긴 가쁜데 서민 가쁘가 맞긴 맞구나. 7년차 정도로 해서 한 뭐 120건 정도? 근데 제 말은 왜 이게 부동산 경매냐는 거죠. 아, 경매는 뭐 되게 위험한 거다. 무슨 옛날 업계들이 한다. 저는 뭐 지금 제가 거의 8년차 하고 있지만 경매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도 낙찰을 2개 받고 왔는데. 아, 2개나요? 그 경매의 가장 좋은 거는 할인된 금액으로 집을 산다라는 거예요. 뭐 땅이든 상가든 뭐든.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저자 이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시청자분들께서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일단 저서로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해 2년 만에 30채 낙찰. 네네. 그리고 연매출 60억, 빅사이즈 의류를 하는 이제 체인점 25개를 예전에 운영하셨고, 사실 핫했던 건 얼마 전에 채널A에 그 서민가부에 출연하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럼 그다음 드린 질문 뻔하겠죠. 바쁘신가요? 글쎄요, 저도 제가 가뿐지 몰랐는데 주변에서 TV 이후에 그러더라고요. 아, 가쁘긴 가쁜데 서민가부가 맞긴 맞구나. 그러니까 왜 재벌가부가 있고 또 서민가부가 또 이게 분류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하게 정말 서민으로서의 가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안에서 뭐 나름 이제 조금 성공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몇 년 동안 총 몇 채를 낙찰하셨는지 일단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20년이니까 8년 차. 지금 8년 차잖아요. 8년 차. 이제 정식으로 한 건 한 7년 정도 된 거고. 7년 차 정도로 해서 한 뭐 120건 정도? 낙찰을 받았죠. 120채. 물론 이제 그걸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낙찰을 받고 또 팔고 또 뭐 다시 또 낙찰을 받고 이렇게 이제 거래했던 것들. 뭐 지금은 가지고 계신 거는 또 몇 채 정도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담스러우면 그냥 뭐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3분의 1. 그럼 30에서 50채 정도는 뭐 되는 왔다리 건데. 갔다리 맞습니다. 그럼 대부분 월세? 월세도 있고요. 물론 이제 집이 조금 더 많긴 하죠. 뭐 빌라나 아파트 이런 것도 있고 땅이라든지 상가 뭐 이런 것들 좀 또 가지고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니까 사실 이제 월세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시세 차이. 네, 맞아요. 그런 쪽으로 가지고. 사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월세와 시세 차이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뭔가 더 큰 돈을 버는 거는 후자인 거겠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저는 이제 돈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바로 낙찰을 받고 뭐 약간의 수리를 해서 이렇게 팔고 그러면 한 뭐 작게는 몇백에서 뭐 또 조금 많게는 한 돈천, 그때는 이제 내공이 별로 없었으니까 많이 벌어봐야 한 1,000만 원 뭐 이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쉴 새 없이 이렇게 팔고 다시 낙찰받고 했는데 돌이켜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오래 가지고 있는 아이가 시세 차익이 막 몇천만 원에서 이런 식으로 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때는 또 사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팔고 다시 하고 또 팔고 다시 하고 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었죠. 원래 뭐 공인중개사나 이런 쪽이 직업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공인중개사 지금도 자격증 이런 거는 없어요. 없고. 그럼 뭐 원래 부동산 쪽 관련된 일을 하셨나요? 조그마한 중소기업 정도의 의료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영업팀 쪽에 있었어요. 영업팀장으로 있으면서 전국에 이제 약간 상권 분석을 한다든가 뭐 매출이 좀 떨어지면 가서 이제 매출에 관련된 어떤 그런 교육을 좀 시킨다든가 이런 일을 좀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긴 했지만 당시 일을 할 때는 전혀 상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돌이켜보면 너무 좋았던 그 경험치가 지금의 부동산하고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도시에 대한 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어딜 가더라도 그때 옛날에 그런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과거 경력을 정리하면 일단 의류회사 팀장으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의류회사를 창업한 건가요? 그 전에 그때가 한 2000년인가 2001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그냥 집에서 그때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뭐 1세대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서울에서 다니다가 이제 둘째를 놓으면서 도저히 맞벌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애기들이 어리고 너무 이게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를 차렸어요. 네, 그래서 차려서 했는데 그냥 정말 애기 기저귀 값 정도 벌 생각으로 나는 했는데 뭐 한두 달 정도는 고생을 하긴 했지만 거의 석 달째 될 때부터 갑자기 이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회사가 막 자꾸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뭐 유통회사였겠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근데 이제 되게 이게 커지면서 나중에 이제 의류회사까지 이제 변형이 됐던 거죠. 그때 그러면 그 대표님인 거고? 그때는 이제 초창기, 완전 초창기 대표였었죠. 그럼 그때 체인점은 몇 개 정도나? 그때 제일 많이 했었던 게 그때 25개, 6개 정도였어요. 그 당시 제가 매출을 보니까 연매출이 한 5, 60억이었다고. 네, 맞아요. 네. 그럼 5, 60억 하시던 분이 왜 그 다음에 일단 의류회사의 팀장을 가신 거죠? 2001년도인가? 이렇게 자체 쇼핑몰만 저희가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6천 정도였었어요. 그게 한 뭐 6, 70억 이게 넘나들게 된 게 뭐 GS라든지 CJ 이런 쪽하고 이제 같이 쇼핑몰이라든지 옛날에 왜 카다록도 있었어요.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엄마들한테 옷 팔고 하려고 하면 이런 카다록 같은 잡지책 같은 거 그런 쪽에도 저희가 같이 제휴가 되면서 매출이 엄청 극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회사가 커지긴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회사 자체가 제조회사예요. 제조회사가 아니라 유통회사죠. 왜냐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옷이다 그러면 동대문 가서 물건을 떼다가 여기다 걸어놓고 사진 찍어놓고 자 이거 가지고 이거 예쁘면 주문하세요 하고서면 만약에 100개의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만들어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사실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대리점 프랜차이즈로 이제 변형이 되면서 프랜차이즈 대리점은 그 두 계절을 앞서서 가거든요. 옷을 우리가 지금 봄이지만 실제 공장에서는 가을 정도의 옷을 만들고 있어요. 앞에 두 시즌을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게 유통이 아니라 제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먼저 내 돈이 너무 많은 몇십억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근데 돈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가을 돼서 물건이 풀리면 그때부터 이제 팔린 거에 대해서만큼만 들어오기 때문에 재고는 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통은 사실 온라인은 그냥 팔려서 주문만 들어오면 그만큼만 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조는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게 팔린 것만큼 만약에 100개에서 30장 팔렸다 그러면 70장은 재고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저렴하게 얘기하면 판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약간 남는 듯 해보지만 뒤에 다 까지는 재고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제가 사실 몰랐어요. 뭐 그런 쪽에 전공자도 아니었고 우연찮게 이게 좀 커져가면서 또 주변에서 회사를 막 이렇게 키워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내리막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내리막 어디까지 갔는데요? 어디? 거의 이제 뭐 포크레인을 파고 이제 땅 속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를 갖다 이제 M&A식으로 이제 빚이 너무 많이 이제 내 개인 부채가 생기니까. 그 당시 빚이. 그때 제 개인적으로 뭐 한 12억? 12억? 네, 제 앞으로.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그때는 뭐 몇십 명이 됐으니까 뭐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직원들까지도 이게 힘들어지겠구나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때마침 어떻게 해서 이제 M&A 이제 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넘기게 되고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뭐 팀장 겸 본부장 형태로 그 회사에 넘긴 회사에 빚이 12억이 있으니까 이걸 팔면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걸 해결한 거군요. 회사를 넘겼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이제 불편하죠. 왜냐면 그래도 내가 사장이었던 회사에 저를 그 전에 이제 사장님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사장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본부장이나 이런 팀장으로 내려왔을 것이고, 저를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인사하면 저 팀장님 이렇게 하는 게 직원들이 계속 하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저 친구들이 되게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자진해서 제가 외부 영업 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영업팀 쪽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되기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옛말에 하나을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거 같긴 해요. 근데도 이제 제 마음속에는 내가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애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경영에 대한 간섭이 자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애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운 경영진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거기 나오기는 손 떼기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외부 영업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부동산을 알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일말에 그리고 이제 외부 영업 활동을 하면 이제 별개의 수당이 조금씩은 더 나오니까 불편한 자리도 피하고 뭐 수당은 조금 더 나온다니까 외부로 좀 돌고 맨 땅에 헤딩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해봤지만 그냥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해보면 되지 뭐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제 말은 왜 그게 부동산 경매냐는 거죠. 그때는 부동산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그랬는데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암은 아니라서 좀 빨리 쉬고 빨리 수술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암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치를 한 1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우연찮게 책꽂이에 꽂혀있는 옛날에 사놓은 경매책 우리가 보면 뭐 재테크는 사실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 있죠. 그 책꽂이 옛날에 사놓은 것들이 눈에 이제 지루하고 하다 보니까 맨날 누워서 뭐 이제 항암치료 받고 있으면 계속 거의 누워있다시피 밖에 못 하거든요. 책꽂이에 꽂혀있는 거 보고 그래서 지루하니까 읽어보기 시작한 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매매인 거고 이게 경매는 좀 다른 거잖아요. 경매에서 사실 사람들이 부담감이 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부동산 매매와 비교해서 장단점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뭐 지금 제가 거의 8년차 하고 있지만 경매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도 낙찰 2개 받고 왔는데. 아, 2개나요? 네, 2개가 다 돼가지고 어제 하여튼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경매의 가장 좋은 거는 할인된 금액으로 집을 산다라는 거예요. 뭐 땅이든 상가든 뭐든 경매는 일단 우리가 시세대로 살 것 같으면 부동산이란 걸 그러면 그냥 부동산 가서 얼마예요? 이거 내가 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 자체는 결국은 누군가 그 상대방 채무자가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법원을 통해서 경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돼. 이 바깥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걸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 경매는 뭐 되게 위험한 거다, 무슨 옛날 업계들이 한다,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누가 경매 일반 시세로 가격이 나오면 누가 사겠어요? 그냥 부동산 가서 사지. 근데 경매는 결국은 사람을 내보내야 되고 조금만 껄끄럽고 권리 분석도 조금 가서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거 자체는 사실 돈만 있으면 부동산에 다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약간의 불편함이라는 게 내가 현장 가서 이 물건이 좋나 안 좋나 보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서 이게 싼지 안 싼지도 알아보고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 번거로움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게 경매거든요. 근데 그 싸게 산다는 게 작게는 몇백에서부터 몇천억 단위로 싸게 사는데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일종의 부동산계의 아울렛. 그럼요. 네. 일반 그 부동산은 백화점. 이쪽은 약간 아울렛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또 옥석을 또 지금 경매가 잘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하루에도 몇천 건이 나와요. 전국 법원을 통해서 그 숫자를 통합을 해보면 하루에도 매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근데도 하는 사람들은 그 장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 계속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더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다들 경매는 위험해 아니면 잘 몰라 뭐 권리 분석은 어려워 이렇게 하지만 그 진입장벽만 조금만 공부해서 넘어가면 아니 몇 천만 원을 어떻게 우리가 집을 사면서 싸게 살 수 있어요. 억 단위로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냐고. 그 정도는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대표님이 나오신 건데 자 그러면